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간입니다. 정치에서 가식과 위선을 드러내고 정치의 민낯, 본질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정통 보수 우파, 찐 보수파 패널. 찐 보수 우파, 위기의 남자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기의 남자 장성철입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방송 출연하기가. 사실 국민들의 이 손가락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국민들이요? 국민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고요? 아니, 장성철 소장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보수 정당들이라든가 저는요, 보수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상황. 저는 진짜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 이유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조국 수호 우리가 윤미향이야 막 하면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반감을 갖게 됐고, 그것이 결국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겹쳐져서. 저는 이제 그때 상당히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수파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초한 일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대응하고 프레임을 바꾸는 저런 모습들이 예전에 고집과 신념만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데자뷰, 기시감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했던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 실망을 하는 단계가 아니냐. 저렇게 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지지율 뭐 좀 더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5년 임기 채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도에 출마해야 되잖아요.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30% 가지고 당선이 안 되잖아요. 30%가 전국적으로 30%면 네. 특정 지역에서는 30%가 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남 지역 뭐 그런 지역에서야 30% 넘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중부권 어떻게 해요? 지금 어차피 수도권이라든가 중부권에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분들 다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다?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들의 기득권적인 하나의 의식의 흐름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당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공천과 당선만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홍위병처럼 날뛰고 있는 거 아니냐.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무너지는 것은 그래도 진영이 괜찮으면 진영은 회복할 접니다. 수가 있는데 형이 괜찮으면 회복할 수가 있는데 진영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쟤네들 다시 한번 정권 교체해가지고 나라를 맡겨봤더니 야 문재인 정권보다 더하네. 옛날 조국 수호했던 것보다 더하네. 그런 평가 판단을 받으면은요. 지금 우리 장 소장님은 이제 비판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을 소환했습니다만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좀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참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MBC에 대해서 이제 공격성인 발언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산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에 세월호 7시간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해가지고 막 대응했습니다. 맞아요. 그 상황들의 기시감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뭐 지금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윤핵관들의 행동. 2015년도에 유승민을 쫓아내면서 배신의 정치 다 심판해달라고 했을 때의 서슬퍼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눈빛을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다시 봤어요. 그때 쫓겨난 유승민 의원이 지금은 이준석 대표. 완벽하게 이꼴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마키아벨리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키아벨리즘의 하나의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왜냐면요, 마키아벨리즘이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정치는 종교랑 윤리랑은 좀 괴리되어 있다. 그걸 벗어나 있다.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탈정치, 비도덕적, 비윤리적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정치적인 정당한 목적,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양심을 속여도 돼. 우리는 비도덕적으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냥 말로 윤핵관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윤핵관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2024년 공천 받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대통령이 이거 진상규명해. 그러니까 자 MBC 때려잡자. 고소고발하고 항의방문하고 이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다수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로부터 지지는 받을 수가 없다. 소수의 본인들 지지층에게는 환호받을 수가 있어요. 거봐 MBC 있잖아. 그때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파동 PD수첩에서 조작해가지고 우리 보수파 정권 어렵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MBC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 이거 버티고 오히려 더 공격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장. 근데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때랑은 좀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자초한 일도 많은데 그때하고 상황이 완벽하게 다른 건요. 그 당시에 출발은 미국에 가서 정책적으로 그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의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글쎄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진상 규명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입님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대잖아요. 난 바이든이라고 안 했어. 근데 그 새끼라고 한 거는 내가 솔직히 말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이 그러면 언론에다 대고 나는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는 날리면이라고 했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이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가정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는데 사정기관이 움직여가지고 MBC를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거짓말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움직이고 그것이 압력적으로 작동했다. 무슨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런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글쎄요. 너무나 경황이 없는 그때 시점이었잖아요. 그냥 뭐 어떠한 바이든과 잠깐 48초 만나고 이제 나오는 과정 중에서 했던 발언이라서 본인도 무슨 발언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영상을 보면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잖아요. 영상을 보고 들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통령님의 입님을 압수수색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극존칭을 썼습니다. 입님. 누가 압수수색을 해요? 그럼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해요? 글쎄요. 누가 압수수색하지? 큰일 났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억지로 우겼던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만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렵다니까요. 저러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국민들이 외면해요. 그러니까 전 되게 겁이 나요. 지금 보수파 진영이 무너질까 봐. 근데 이제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왜 참모들은 대통령께 직접 바로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 어떤 사람은 날리면 어떤 사람은 발리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땡땡 이 베이비 이야기도 안 했다 그러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영상 기억을 해보세요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모셔다가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 안 받으려고 대통령실에서는 고소고발 법적 조치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참, 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냥 본인이 비속어를 통해서 좀 부적절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좀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저런 말 하는 게 적당한가? 맞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어. 다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 진상규명해.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후보 시절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그 않겠다라고 말씀도 얘기를 하셨죠. 했고. 네. 근데 그러한 모습과는 지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부정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전략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캐릭터일까요? 두 개가 다 합쳐진 것 같아요. 합쳐진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니까 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 기소를 했어. 네네. 근데 결국에는 대법원 가서 내가 기소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승리를 했어. 무혐의 나왔어. 무죄 나왔어. 그때도 사과 안 하잖아요. 검사들은.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안 그래요? 검사들이 뭐, 언제 네, 그런 측면이네요. 예. 네. 정말 저 사람은 무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습성이 아직도 나타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참모들이
MB 정권에서 많이 근무했던 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MB 정권 초창기에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 MB는 그때 국정운영이 사과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면 그렇게 안 된다. 밀린다. 근데 MB는 나중에 그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다 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 뭐 경제 위기도 좀 극복을 하고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수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프레임을 바꿨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근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 대외적인 환경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프레임 돌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버티자. 사과해서 물러나면은 우리가 뒷걸음질 치면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러니까 일단 버티고 오히려 더 공격해야 돼.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라는 것에 대해서 30%보다는 좀 높게 나왔잖아요. 조금 높던 뭐 그 근방에서의 저지선을 만들겠다는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그거 만들어서 뭐 하냐고요. 30% 가지면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20 몇 %면은 국정 운영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1, 2% 아니면 5%, 10% 지지율에 연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연연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다수의 국민들은 어떠한 판단을 할까? 그렇게 항상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민심 탐방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거 필요 없어. 야, 내가 잘못 안 했으니까 일단은 진상규명해. 이것은 민심과 맞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번 주에 다시 나와봐야 됩니다만은 폭락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발언이 바이든이든 난리든이든 간에 그러면 사실 지지율이 10%나 20% 초반으로 폭락해야 되는데 저는 폭락하지 않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네네. 그거는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 달 전 뭐 그때쯤만 해도 그분들에서도 부정평가가 좀 높았거든요. 부정평가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그분들이 야 이렇게 더 하다가는 우리 대통령 위험하겠어. 우리 진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 안 돼. 일단 묻지마 지지. 그러니까 70대 이상에서는 대략 60% 이상의 긍정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2, 3, 4, 50대까지는 형편없어요. 20대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지지율이 약간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갔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정말 전 지역에서 선거 어려워요. 안 그래요? 이 20대부터 50대까지 지지율이 20%인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이기냐고요.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론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위기를 넘기자. 뭘로? 물타기. 뭘로? MBC 프레임 딱 찍어가지고 야 MBC 쟤네들 허위 조작 보도했어. 쟤네를 때려잡어. 이런 식으로 과연 위기가 극복될 수가 있을까? 지금 MBC 때리기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이제 국면 전환의 PK와 TK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것 같아요. 예. TK 지역 의원들은 입 다물거나 아니면은 결사 옹호하고 있는 것 같고 PK 지역 의원들 중에 이제 몇몇 분은 거기도 마찬가지네. 입 다물고 있거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사적으로 옹의를 하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줄타기. 바이든도 아니고 날리면도 아니고 발리면이야. 이런 식으로 줄타기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지금 조경태 의원이 더 미워. 제가 더 봤을 미워요? 때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희화시켰나? 윤핵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더 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영남 쪽에 계신 의원들 그리고 강남 3구에 있는 의원들은 공천에 목을 매는 거예요. 결국엔. 이번에 공천 누가 주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겠지. 다음번 전당대회 때 누가 되겠어? 윤핵관들이 다수니까 윤핵관들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거야. 그럼 우리 대통령한테 찍히면 우리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충성해야지. 충성 경쟁이에요. 좀 저기 장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요. 강남 3구와 TK와 PK 이 세 지역을 나눠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근본적인 게 좀 존재합니까? 성향 없어요. 아니면 정치적 역사성의 차이라든가? 없어요. 아, 없습니까? 없어요. 공천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 사실 강남 3구는 유승민 의원계라든가 이 국민의힘 내에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그쪽에 공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요. 2016년 네. 총선 공천부터 깨졌어요. 아, 깨졌어요. 강남이라든지 대구, 경북, 특히 이제 우리가 당선될 좋은 지역들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이미지 좋고 실력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당선돼서 돌아오면 전문가로서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역량을 좀 키웠는데 2016년에 친박 공천 이 사람들이 이항구가 막장 공천을 하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싹 그냥 강남이라든지 대구 경북 이런 데 공천 이런 줄을 깔아버렸거든요. 아, 2020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황교안 대표가 참,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뭐 개혁 공천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사람들 챙겼어요. 충성하는 사람, 나한테 줄 서는 사람 챙겼단 말이에요. 그때 외부에서 영입해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지금 각광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네요. 옛날에 막 오세훈, 원희룡, 뭐 홍준표 막 이런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맹영규 이런 사람들 한나라당 때 영입돼 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YS 때하고 이회창 총재 때 이제 영입되신 그렇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막 서울시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그렇게 커나갔는데 2016년에 공천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도자감이 있어요? 없잖아요. 2020년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람 심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군사정권 시절이죠. 뭐 연계성을 일부러 제가 막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육법당이라 그랬어요. 육사하고 법률가들의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거치면서 법조인들은 그대로 많이 들어왔어요. 법조인들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경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좀 지나면서 MB 때 이 박세일 교수 등의 뉴라이트. 그렇죠. 이 세 축이 사실은 의미 있는 축이다. 그리고 이제 YS계는 계속 남아 있었고 뭐 이 정도 한 크게 흐름으로 보면 4개의 흐름이 국민의힘을 이제 지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는 2016년, 2020년 거치면서 경제 전문가 그룹들은 완전히 배제됐다.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016년 공천의 핵심은 뭐예요? 유승민 쫓아내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 경제 전문가죠, 그분. 네. 쫓아낸다. 유승민 계열들 다 공천 안 줘버리겠다. 음. 묻지 마. 그냥 쟤네들 그냥 우리 편 아니야. 그 공천 안 줘. 2020년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 정당의 정치 엘리트의 한 축이 무너진 거네요. 무너졌어요. 완전. 결국은 수도권으로 와도 사실 수도권으로 와도 없어요. 지금 예. 지도자가 없죠. 지금 뭐 정부에 들어가 있지만 원희룡 그렇죠. 장관 정도 보이고 원희룡, 오세훈, 오세훈, 나경원, 나경원, 홍준표 시장 있네요.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배지들 중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대성할, 네. 좀 대통령감 키우면은 되겠어라고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공천 잘못. 그러면 또 다음 총선을 보면서 공천 이야기 또 해볼게요. 지금 한동훈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검핵관들 예, 들어온 분들, 뭐 그게 검사 출신이든 아니면은 뭐 기재부 출신이든 실제로 신윤핵관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거의 99%라고 99%다. 한동훈 장관 계속 법무부 장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출마하면 어디로 갈까요? 좋은 지역으로 가겠죠. 좋은 지역.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연고가 없는데. 아니, 있는 분들은 가겠죠. 있는 그러니까 분들은 대통령실에 검핵관들 7명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좋은 지역구에 내보내겠죠. 그다음 뭐 저기 뭐야 금융계통이라든가 몇 군데 경제부처에도 몇 명은 그런 이제 분들이 비례대표로 이제 끌어들일 거고.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좀 상징적인 사람들은 강남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예측. 배현진 지역구. 배현진 지역구가 그러니까 배현진이 지금 안돼, 나 충성할 테니까 내 지역구는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의 뇌피셜이죠.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배현진 의원이 제가 보기엔 전략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눈밖에 나면은 또 그걸 핑계 대 가지고 아웃될 수도 있어요. 과도한 충성심, 그다음 무분별한 충성심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박 교수님 그 배현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수영이라든지 유상범이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윤핵관들 있잖아요. 윤핵관들과 윤핵관들 호소인과 윤핵관 호소인 예비 후보들 이런 사람들의 페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댓글이 욕하는 것도 있지만 야 정말 너는 보수 우파의 보물이다. 그런 얘기가 주류예요. 줄을 이루죠. 그러면 그걸 보면 착각을 하는 거죠.
다수의 국민의 내가 지지를 받고 있구나. 왜냐면 지역구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반갑게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은 배현진을 좋아하거나 예를 들면 열성 지지층들이죠. 지지층들이죠. 열성 지지층들만 만나는 싫어하거나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피해 다녀요. 네. 근데 와, 내가 갔더니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말로 나를 맞이해 주는구나.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당이 만약에 재정비되고 좀 정신을 차리잖아요. 어쨌든 본선은 중도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중도화 전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2016년도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배현진 의원, 전 배박유라고 하거든요. 배방유,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유상범. 이 세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 밉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 네. 근데 박수영 의원이나 그 유상범 의원은 그대로 공천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배현진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연고가 뭐 TK에 있는 것도 아니고 PK. 강원도가 연고일 거예요,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근데 큰 욕심이 있다면 강원도 안 가죠. 서울에서 출마하죠. 서울에서 출마하죠. 그리고 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남처럼 그렇죠. 핵심 지역은 아닌 그렇지, 이미지를 그렇지. 주잖아요. 네, 또. 강남 안 갔잖아 나는. 네. 나름 저기 지난번에 거기 최재성 의원이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 같은 이 스타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렇게 갈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출마해서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핵심 측근들은 국회에 진출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 이제 중반 이후가 되잖아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꿈을 달성을 해야 되는 지렛대 발판으로 2024년 공천과 배지를 삼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반기라든가 퇴임 후를 그 안전판을 생각해서 최소한 신윤회관, 원래부터 윤회관이죠, 그죠? 검사 생활할 때부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윤회관이라고 할 만한 사람 2, 30명은 저는 공천할 거라고 봐요.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30% 내외에 계속 머물러 있고 네. 2024년 1월달, 2월달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수도권 전멸, 네. 백석도 못 얻어, 개헌 저지선 뭐 붕괴 이런 식의 기사가 나면 당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30%라는 게 현재의 현역 의원들은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치예요. 애매한 수치인 거예요, 이게. 애매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결단하지 못한다고 봐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지도 못하고 대통령을 보고 탈당하라든가 아니면 당을 새롭게 혁신하자든가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애매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이럴 수가 있죠. 아휴, 나에게 좀 반대하는 사람들 배지 달아봤자 뭐하냐. 나를 옹호해주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한 7, 80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국회에서 나를 뒷받침해주면 내가 뭐 나머지 국정 운영을 해 나가거나 퇴임 후에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타일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걔 수사해, 이씨. 수사. 계속 이재명도 잡아놓고 다른 사람도 다 잡아넣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정 국면이라는 게 여당 의원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안전하지 못하죠. 네. 반기는 물갈이를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식의 정치적 물갈이를 하려면은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물갈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반윤, 비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될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것을 다 본인 몫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정치력이 있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의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포용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이 겪어보시기에는 실제로 이제 밖에서 비판하는 정도의 그런 좀 좁은 면이 있는가요? 쫀쫀하죠. 쫀쫀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럼 근데 엘리트주의인가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나는 되게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다른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자신감이 되게 많은 거죠. 2014년도에 새누리당에서 당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네. 저희 김무성 대표, 서청원 대표가 세게 붙었잖아요. 네. 네. 그때 유승민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기는 좀 부적절하지만
하여튼 김무성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당 망한다. 어.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자신이 처음에 저 사람은 좀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아, 정치적인 세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능력 문제로. 개인의 능력으로만 보는구나. 능력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승민 의원 주위에 이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부분들, 그거는 유승민 의원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한 주위의 사람들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앞으로 유승민 대표는 보수파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보다 좀 폭넓은 통 큰 정치를 하시면 어떨까? 조금 더 여유 있고 포근한 그러한 정치력을 보여주시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을 따를 거예요. 그걸 국민 인정할 거고. 장 소장님 보시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야죠. 왜 해가지고 계속 지더라도? 떨어내야 돼요. 자기에게 그 뒤집어 써졌던 여러 가지 굴레들을 다 떼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탄핵 주역 박근혜 대통령의 그쵸. 배신자. 오세훈 예를 들어볼게요.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출마도 해봤다가 당대표 선거도 나왔다가 서울시장 선거도 나왔다가 막 계속 깨졌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딱 기회가 와가지고 잡잖아요. 예. 잡아가지고 서울시장 됐잖아요. 또 이제 4선까지 한 거고 서울시장으로. 그래서 대권 후보까지 됐잖아요. 근데 너 때문에 네가 안철수한테 양보하는 바람에 정권도 넘겨주고 우리가 보수파 진영이 어려워졌어. 너는 그쪽 진영에서 정치를 하지 마. 너는 나가. 이런 식의 손가락질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지쳐가지고 그래 출마 안 할게요. 찌그러져 있었으면은요 입교 회복 못해요. 계속 선거 나와가지고요 비판 받고요 그거 옹호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렇게 떨어내야지 다음번에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배신자 프레임을 지더라도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배신자 프레임을 완전히 벗는 계기로 삼아라. 그게 좋은 기회가 왔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2024년 선거에서 우리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어. 국민의힘 위험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 보수파 진영에서 하나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기반이 있다. 포션이 있다라고 인정받으면 다음번에 진짜 재기할 수 있겠죠. 마키아벨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용맹이라고 합니다. 용맹, 사자의 사자의 용맹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용맹함, 뭐 여우의 강산, 교활함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은 용맹하지도 않고 교활하지도 않은 사람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이제 책을 쓴 제목이 야수의 본능으로 뭐 야수의 부딪혀라. 본능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새롭게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자꾸 SNS에 뭐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29일부터 대학교 강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나는 정치할래. 정치 재개 선언문. 그렇게 좀 봅니다. 유승민 의원 정도면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훌륭하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히 하는 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온정주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마 정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도자가 될 준비는 가장 잘 돼 있다. 근데 그것이 발현되는, 표현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정치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줬기 때문에 유승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정말 최고의 똑똑하고 진짜 준비가 잘 돼 있죠.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당분간 계속 반윤으로서 메시지를 계속 내겠군요, 그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반윤, 비윤의 구심점이 없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정말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네. 하여튼 이 둘에서는 정말 싫어하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쫓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생각과 판단이고, 유승민 대표도 이렇게 막 계속 저런 얘기하면은 제명시켜버리려나? 당원권 정지시키려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뭐 그 이준석 대표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적의 표현이라든가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되게 세게 비판했잖아요. 최근 2번 SNS 상에서. 저는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나 출마하겠어 이번에.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막 1등이 나와.
네. 당대표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은 윤핵관들이 전당대회 열기 전에 룰을 바꾼다.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지금은 당원 70, 일반 국민 30이거든요. 네, 네. 당원 100% 아니면 일반 국민 30도 국민의힘 지지자층만 대상으로 한다. 네. 룰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그 일도 할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유승민 의원이 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은 탄압받아서 국민들에게 이 감정이입되는 동정심을 또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당권을 안 뺏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권 지금 뺏고 당을 공천권인데. 장악하기 위해서 준석이 저렇게 내쫓아 버리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한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야, 참 하게 하면 이준석 쫓아내는데도 별의별 방법을 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무슨 짓인들 안 하겠습니다. 다 할 거예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딱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네.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은 반윤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이제 비윤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눈치 보기 대마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메시지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서울시장이고 저는 대권주자가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너무 집권 초기이고 음. 본인이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옳습니다. MBC 때려잡읍시다. 이런 메시지를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나가거나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너 옛날에 그랬잖아라고 손가락질 당하면 가망이 없어요. 이게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없고 편들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홍준표 시장님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외줄타기처럼. 윤석열 도와주자 그랬다가 에이 이거는 좀 사과 좀 하고 그냥 손 털고 가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의 스탠스나 말과 워딩이 가장 지금 적절한 것일 수도 있어요. 건에 따라서 아이 대통령 지금 집권 초기인데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것도 맞고, 아니 이 건 가지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해, 이거는 그냥 사과하고 그냥 퉁치고 좀 넘어가,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건별로 이렇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도와줄 건 도와준다, 뭐 적절한 처신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장기적 안목으로서 차기 대권 주자의 가능성은 유승민 의원은 일단 나중에 평가하고요. 두 분 다 시장이니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누가 더 앞서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여론조사상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과 함께 1, 2등을 다투고 있고, 또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미지 관리 잘하고 있고, 나이 문제도 있을 나이 거고. 문제도 있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성과만 내면은 기본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미지도 좀 스마트한 이미지잖아요. 정치도 해봤고 행정도 해봤고 네. 저 사람은 최소한 무능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 뽑히는 거 보면 정반합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좀 점잖고 얌전하고, 그런데 그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트롱맨. 네. 근데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과 성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보면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반대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은 철학적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 개혁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 분명히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직도 그냥 이미지만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말 잘못하면은, 행동 잘못하면 찍혀가지고 이제 정치 은퇴해야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리고 걷는 조심스러운 행동 보일 수밖에 없고, 저는 대통령을 한다면 잘할 분 중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라고 봐요.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정치력도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물리적인 나이. 물리적인 나이. 그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야기 아세요? 일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홍준표 그때 경선 때 좀 잘하지, 홍준표라도 대통령 됐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더
막 본인 지지율 올라가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으면은 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나이가 주는 그 신체적인 어려움은 노쇠함 극복하기가 이런 좀 느낌.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5년 후면은 나이가 더 많이 들잖아요. 저는 이제 뭐 당파를 떠나서 단체장들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보여준 모습,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업적주의, 네. 그것도 굉장히 잘했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서 가치로서 포장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뉴라이트들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념적 흐름을 업적주의와 연결시켰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참모들이 잘 뒷받침을 했고 그 참모들의 영역을 인정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잘 모르면서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해서 한번 실적을 내와봐 결과물 내와봐 네.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음. 그런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고집과 신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그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가능하면 비판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할 의미가 없어. 그래도 해요. 의미가 없어. 이미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미 국민들의 그 눈밖에 났고 이미?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비판할 의지를 상실했어요. 또 뭐 이렇게 싫어한다고 하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보수 우파 패널로서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왜 공격하고 비판만 하니? 왜 국민의힘 제가 보기엔 비판만 윤석열 하니? 대통령 보수 진보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옹호하면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군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야당이 지금 무자비한 무모한 공격 아닙니까? 라고 옹호해봐요. 와 이번에 정말 캐나다랑 미국 가서 대단한 성과 가져오셨습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들 많은 국민들이 그래 맞아 대통령 이번에 순방 잘하고 왔지 김건희 여사 별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잘못된 거는 그냥 잘못했다고 딱 끊고 가는 게 맞아요. 그걸 옹호하고 방어하려면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잃어요. 신뢰를 잃은 대통령 정치는요 국정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보수파를 너무 사랑해서.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끝이 났다. 벌써 4개월, 벌써, 5개월 됐는데 끝이 났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안타깝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게 결국은 30%라도 먹고 가자는 전략이잖아요. 그걸 먹어서 뭐 하냐고 30%를. 이거 자체가 국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겠다라는 의지에 저는 부족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창피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폭망해야지 새로운 싹이 틉니다. 참 대통령이 폭망하면 국민과 나라가 힘들어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 본인에게 충성하고 옹호하고 맹목적으로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좀 멀리 하시고 정치는 정치 잘하는 사람, 경제는 경제 잘하는 사람들에게 좀 맡기고 총리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교안보 라인 바꿨으면 좋겠어요. 외교안보 라인은 말할 박진, 필요도 없고. 김성한 이번에 얼마나 무능력한 모습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박진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비속어 못 들었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참 비판하기도 지쳤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국민을 속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SNS 있죠. 유튜브 있습니다. 정말 김은혜 수석이 한번 계속 들어봐 달라고 했잖아요. 들어보면 그냥 대통령실과 여당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는 들리질 않아요. 빨리 이 바이든 날리면 수렁에서 벗어나시라. 자꾸 여기에 연연하면은요 상당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 한번 하시고 순간 좀 그냥 쪽팔리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국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인간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라고 항변하려다 보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답은 상식과 합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키아벨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이 사실은 공익이었습니다. 그렇죠. 국가와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는 맞아요. 공익이었다.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키아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은 공천과 당권 장악이 그 목적이 돼서는 마키아벨리즘은 안 된다.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